어서 오세요. 캐나다에 관한 내용입니다. 캐나다는 나라가 아니고요. 그 기업의 꼭두각시 처음부터 기업의 꼭두각시 지역이었어요. 뭐 옛날부터 모피 기업, 허드슨 베이라든가 뭐 20세기 초 광산 기업, SNC 라발린이라고 있잖아요. 금, 은, 철, 구리, 니켈, 다이아몬드, 광석 채굴지였어요. 나라가 처음 나올 때부터 지하 자원 공급처였어요. 그래서 몬트리올의 작가 알랑 드노라고 있는데 캐나다는 광산업을 위해 만들어진 나라라 그랬죠. 지하 자원이 얼마나 매장되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게 한 150년 캤더니 계속 나오네. 예. 좋은 나라지 뭐. 현재 세계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돌아다니는 돈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부동산이라든가 제품 이런 거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그 부동산이라든가 제품 주식 가치를 극단으로 거품이 터져 나올 때까지 부풀리죠.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눈에 보이는 그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나면 경제가 새로 리셋돼요. 새로 시작할 경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자원, 개발되지 않은 지상자원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미국하고 캐나다가 알래스카하고 북부 캐나다를 개발하지 않는 이유죠. 그러니까 보험 들어놓은 거죠. 그죠? 지금 뭐 금리를 통해 갖고 뭐 세계 달러를 미국 대형은행 안으로 이제 쭉쭉 뽑아내고 있어요. 뭐 뽑아낼 만큼 뽑아놓은 것 같은데 뭐 그리 더 뽑아드릴 달러가 별로 없네.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달러 강세를 일단 만들어 놓죠, 그죠? 뭐 이 상태에서 지금 러시아, 중국이 루블 위안 결제 중이라 이거죠. 미국 놈들은 이제 툭 하고 세계 코인 만들어 갖고 달러를 그 위에 얹어 가지고 결국 생산하고 금융 경제를 리셋하려는 모양인데 중국이나 러시아 뭐 다른 통화가 달러 이상으로 교역에 많이 쓰이지 않을 때 아직 달러가 튼튼할 때 갑자기 세계의 자산 가치를 확 폭락시켜야 된다 이거지. 주식도 부동산도 이제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뭐 지금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선진국 모두 버블이니까 뭐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또 법을 꺼트려뜨릴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네. 경제가 이제 새로 리셋할 때 미국이 믿는 구석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캐나다입니다. 네, 캐나다예요. 러시아가 뭘 믿고 이렇게 박살나버릴 달러에 대항할까? 자기들 자원 믿는 거예요. 러시아도 뭐 세계 코인 만들겠다는 건 기정사실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참 믿을 놈 하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안 믿을 수도 없고 말이야. 아무튼 이제 그 사이에 그 루블 가치를 낮게 유지하려는 이제 꼼수를 피고 있어요, 미국이. 나중에 세계 코인 돌아다닐 때 러시아 지분을 낮추려는 꼼수가 보인다 이거지. 아마 중국 지분은 아마 상당히 낮을 것이고 러시아 지분은 이제 뭐 브릭스와 함께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러와의 이제 가치 비율이 조절되겠지 뭐 나중에. 세계 코인은 아마 기정사실이 될 겁니다. 아마 그게 안 됐으면 바랬지만 뭐 어쩔 수 없지만. 아무튼 캐나다는요. 세계 지하자원 개발기업 42%가 캐나다에 들어가 있고요. 본부만 들어가 있어요. 세계 광물 주식 캐나다 보유 비율이 57%고요. 세계 광산업 직접 투자 비율이 34%가 세계 1위야. 모든 면에서 세계 1위입니다. 아마 러시아가 뭐 지하자원을 개방시켰다면 뭐 러시아가 1위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캐나다가 1위가 되겠네요. 이거 믿고 있는 거지 미국은. 예, 달러 폭망해버린다고 해도 등 뒤에 든든한 지하자원 지역이 있잖아요. 캐나다는 미국 거잖아요. 캐나다가 정부가 무슨 뭐 자기네가 주권이 있어? 캐나다는 주권이 없어요.
캐나다는요, 민족이 없고요, 전통도 없고요, 언어도 두 개 쓰지만 지네 본토 것도 아니야. 정부는 있는데 캐나다 정부가 아니야. 이 캐나다 국가라고 하는 거는 영국 왕실 밑에서 이제 구성된 총독부잖아요. 이게 이제 미국의 CFR 세계화 교회의 집단이 손아귀에 딱 붙들고 있는 나라 이게 캐나다가. 그래서 일부는요, 캐나다의 어처구니 없는 역사 한번 살펴보고 2부는 세계 교회의 집단으로서 캐나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캐나다는요, 정착 식민지였죠. 그래서 캐나다는 정부가 아니라 총독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딱 총독부라고 해서 총독부의 힘이 엄청나게 강한 게 아니라 그 윗선에 있는 놈들이 강한 거지 뭐. 그래서 이 캐나다 총독부는 1800년대부터 1990년 사이에 15만 명의 원주민 아이들, 프랑스계 혼혈 아이들을 거의 강제로 가족으로부터 떼어내서 기숙학교를 보냈습니다. 거기서 아이들 죽이고 고문하고 굶기고 강간하고 각종 학대를 벌였습니다. 아이들은 고통을 받다 죽어갔죠. 이거 뭐 우리 옛날에 그 한국의 부산 형제복지원은 축에 끼지도 못해요. 캐나다에 비하면. 그렇게 원주민들을 학살을 했어요. 이게 정착 식민지의 특성이라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1982년 그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저 캐나다의 극서쪽 그 성 요셉 기숙학교가 있어요. 이 예터에서 66개의 원주민 아동 무덤이 발견됐죠. 뭐 신문에 많이 났잖아요. 지금 93곳까지 있을 거라 그러고, 그 예터를 쭉 스캔을 했더니 2,000개 정도의 불특정한 무덤이 추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2015년까지 4,100명의 아이들의 시체가 발굴되었고, 그렇습니다. 캐나다는 그런 곳이에요. 무지막지한 곳이죠. 2005년부터 지금까지 50번의 원주민 살해 사건이 있었어도 제대로 밝혀진 게 하나도 없어요. 나라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광물 캐내는 곳이고 원주민들 땅에 묻는 곳이고 그래요, 캐나다가. 자꾸 밝혀지잖아. 원주민 그 기숙학생들 살해 안매장 건이 계속 나타나니까 2017년 저스틴 트루도 저 새끼가 매장 기록 모두 삭제 폐기해버렸습니다. 추모 기념비도 경찰을 불러갖고 제거해버렸어. 이건 정부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깡패예요. 총독부 깡패라고 얘네들. 캐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말이에요. 현지어로 사는 곳이에요. 카나타. 누가 사는 곳이야 거기. 이주 영국인들하고 총독부하고 모피 광산회사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이 캐나다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총독부예요. 그래서 캐나다에 사는 사람들은 자국의 역사를 잘 몰라요. 안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조사에 따르면 75%의 캐나다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국가의 수장을 총리나 총독으로 알고 있다 이거죠. 캐나다 국가 수장은 영국 왕이잖아요. 저 찰스야. 찰스가 수장이라고요. 자기네가 총리를 뽑아본 적도 없으면서 51%의 캐나다인이 총리를 누군가 선출한다고 믿어. 이 국민 머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네? 총리는 캐나다 총독이 추천해가지고 영국 왕의 인준을 받아갖고 지명되는 거예요. 나라가 아니라 그랬죠, 제가. 네. 교육을 일부러 그렇게 엉망으로 시키지 않았다면 캐나다 사람들의 반응이 이런 정신적인 혼란을 겪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네들 나라의 국채가 뭔지도 모르면서 캐나다인 47%가 군주제를 거부한다고. 그게 거부한다고 되는 거야?
나라 국채 자체가 군주제인데 60%가 찰스 3세가 캐나다 뭐 왕위를 거부했다고. 이게 거부한다고 거부가 돼요? 지네 나라 왕인데? 캐나다인들의 정체성이 바로 캐나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정체성이 없고요. 뭐가 뭔지를 몰라. 지네 나라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모른다고. 캐나다인은 말이에요. 우리나라라고 부를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개인으로서는 뭐 자유롭죠. 정체성이 없으니까. 당신이 나를 참견하지 않고 내가 당신을 참견하지 않으니까 살기에는 편하겠지 뭐. 그래서 캐나다 사람들의 삶은 미국 국경선에 가까이 가 있죠. 국민 80%가 미국 국경선 150km 이내에 살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에만 1,500만 명이 살아요. 캐나다 인구가 3,800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토론토, 오타와, 뭐 몬트리올, 뭐 서부의 밴쿠버, 빅토리아조차 미국에 찰싹 달라붙어 있어.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북쪽에서 무슨 뭐 야만족이 쳐들어와. 왜 그래 미국 옆에 붙어 있는 거야?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요. 기관 시설도 다 저쪽에만 만들어 놨잖아. 서북쪽에 광산지대 알버타를 제외하면 타고 갈 도로조차 없어요. 걸어가야 돼. 네. 저 일부러 개발 안 했거든요, 저거.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게 보험으로 놔둔 거예요. 지하자원 보호로 놔뒀다고. 그러니까 미국인, 캐나다인들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죠? 똥오줌을 못 가리잖아요. 그래서 원래 미국처럼 영국의 식민지였지만은 미국 없이는 살지 못하는 의존병에 걸려 있어요. 캐나다인들이. 캐나다인들이 미국 틀 바깥에서는 생각할 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덩치만 큰 어린아이다. 뭐 이런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 뭐 1400년대 말 1500년대 초 영국 사람들이랑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저로 들어오죠. 세인트 로렌스 섬 쪽으로 반도 쪽으로 들어온다고요. 들어와서 처음 원주민을 만났죠. 또 처음 만나자마자 원주민을 납치하거나 부족장을 포로로 삼는 짓거리를 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원주민의 적대를 받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영국하고 프랑스가 생각해보니까 캐나다 지역이 본국하고 거리가 가까워. 그래서 착취하는 것보다 정착하는 게 좋다고 봤다 이 말이에요. 농업지대도 필요했고 어업지대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구리 가마솥 갖다 주면 좋아하고 철로 된 칼 갖다 주면 더 좋아하니까 지네들은 그 캐나다 쪽에 굉장히 많았던 그 비버 가죽 털을 교환했다고요. 펠트 모자 만드는데 아주 유용하게 썼죠. 그래서 1608년 프랑스가 처음으로 캐나다에 첫 정착지를 세웠습니다. 퀘벡에 세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만사를 평화롭게 원주민과 평화롭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동안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이런 사람들이 교역을 위해서 정착지를 세우게 되죠. 특히 1620년에는 이제 영국에서는 프리탄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갖고 좀 프리탄들이 좀 깐깐하잖아요. 지네밖에 몰라. 그러니까 원주민하고 제가 충돌을 또 일으켰다고. 근데 프랑스는 이제 좀 먼저 들어와서 정착을 했기 때문에 원주민과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영국 아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뭐 칭찬을 일 일도 실은 아닌데 영국의 식민 활동이 하도 폭력적이니까 프랑스가 착해 보여. 프랑스는 착취보다는 기독교 포교하고 교역을 위해서 이 식민지를 바라보았고 정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프랑스 재상 리슐리에가 인디언도 원한다면 누구나 프랑스에 와서 살아도 된다. 우리도 거기 가서 살 테니까 프랑스에 들어온 인디언들은 프랑스 백성과 똑같은 권리를 가질 것이다. 국적 신청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대로 인정해 줄 테니까. 이렇게 넓게 가슴 넓게 접근을 했어요. 원주민들한테. 확실히 그 가톨릭 포교하고 교역의 진심이었어요. 프랑스는. 오죽하면 1600년대
1660년대부터는 말이에요. 이 프랑스가 800명의 처녀를 저기다 보내. 예, 퀘벡으로 보내가지고 원주민이든 프랑스인든 상관없이 결혼시켰어요. 혈통을 잇겠다는 거 아니야. 세대를 잇겠다는 거잖아. 그만큼 진심이었다 이거예요. 정착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오죽하면 이제 프랑스 예수회도 아주 착하게 활동을 했어요. 뭐 예수회가 항상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신교도 파크만이 그 혐오스러운 예수회도 열성을 가지고 일했다. 뭐 이렇게 적어두고 있어요. 뭐 열성이 지나쳐가지고 개신교 안으로도 침투를 해버리잖아. 왜냐면 뉴잉글랜드 쪽하고 뉴프랑스 쪽에 개신교도 들어오니까 예수회 회원이 뭐 개신교 목사가 되기도 하고 막 그래. 그래서 개신교파를 예수회가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세비라 영상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 아무튼 간에 은은한 예수회라고 얘기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래도 열성을 갖고 일을 하긴 했다라고 적어놓고 있어요. 파크만. 프란스 파크만은 미국 역사학계의 거두잖아요. 이게 영국인들이 그 프랑스 땅으로 북상하면서 뉴 잉글랜드는 남쪽에 있고요. 뉴 프랑스는 북쪽에 있었거든요. 뉴 프랑스는 캐나다 땅 쪽에 있었고 뉴 잉글랜드는 미국 땅 쪽에 있었다고 지금으로 보면. 근데 계속 뉴 프랑스 쪽으로 올라옵니다. 영국인들이. 그래서 이 프랑스는 자꾸 대적하려고 그랬다고 자꾸 싸우려고 그래. 이 영국인들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하지만 이제 프랑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1701년 몬트리올 조약을 맺었죠. 원주민들이랑 원주민 39개 부족 1300명의 원주민 대표하고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이게 실제로 그랬습니다. 프랑스하고 인디언 부족들이 굉장히 친했고요. 국제 결혼도 많이 했고요. 하물며 그 당시 프랑스의 아동 교육 프로그램도 원주민한테 갖다 주고 원주민들의 아동 교육 프로그램도 프랑스가 입수합니다. 서로 이 프로그램을 나눴다고. 어떤 부족장은 그 프랑스 성인 복장이나 장교 복장하고 죽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였어. 그래서 이제 파크만, 프란스 파크만이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라서 미국에는 그 위대한 미국 역사가들한테 주는 상 이름이 프란시스 파크만 상이에요. 이런 사람의 말은 들어줄 필요가 있지만 스페인 문명은 인디언을 도륙했고 영국은 원주민을 괄시하고 무시했다. 하지만 프랑스는 인디언을 감싸고 소중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놨죠. 영국은 달랐어요. 18세기 영국은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북서쪽, 오하이오 쪽으로 서진하지 않겠다고 프랑스 측에 누누이 약속을 했습니다. 계속 어겼어. 약속해놓고 어기고 약속해놓고 어기고 그랬다. 예를 들면 조지 워싱턴 있잖아요. 조지 워싱턴 가문이 오하이오 쪽에 광산에 많은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모피 쪽에 광산이 아니라 모피하고 이 숲 쪽에다 많이 투자를 해놨다고. 자기 거를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경계선이 모호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죠? 자꾸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어. 근데 안 간다 그랬지. 왜 그쪽으로 들어오냐. 너네들은 뉴 잉글랜드 쪽에서 주로 살고 우리는 뉴 프랑스에 살면 되는데 왜 자꾸 그랬었냐 이러겠다 하면. 근데 계속 위반합니다. 지금도 위반해요. 앵글로색슨 사람들이 원래가 거짓말쟁이들이잖아요. 러시아한테 나토 동진시키지 않겠다고 얘기해놓고 계속 동진했잖아. 그때도 그랬어요. 영국, 프랑스를 북서진하지 않겠다고 그래놓고 계속 북서진했다고. 2차 세계전 때도 그랬잖아. MI6 저기 영국 정보부장이 영국은 1000번을 받을 만큼 거짓말을 했다 그러잖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영국하고 미국, 나토의 거짓말을 좀 들어보세요.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앵글로색슨 사람들의 그 DNA에 박혀 있다고요. 1753년 10월 그 영국령이었던 그 버지니아 영국 대표가 말이야 민병대를 끌고 북서쪽 오하이오 프랑스 군대에 편지를 전달합니다. 당신들 국제법을 어겼으니까
지금 그 자리를 떠나달라 그랬어. 그런 국제법 없었거든. 막무가내요. 영국인들은. 에? 무슨 국제법이 있어. 그런 거 없었거든. 그러니까 프랑스 사령관이 이 땅을 누가 영국 땅이라 그래? 응? 그렇게 우리랑 같이 살기 싫어? 상관의 명령이 내려올 때까지 나 여기서 움직일 수 없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버지니아 총독 대리대사가 이미 군대까지 이미 끌고 왔어. 그래서 군대를 숨겨놓고 있었다고. 그리고 주변 원주민들하고 동맹까지 맺으면서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어. 깡패지 뭐. 예? 협상하러 왔다면서 군대를 끌고 왔다 이거예요. 예? 13세기 그 영국왕 있잖아. 그 저기 브레이브허트 영화 보면 영국왕 롱생크가 스코틀랜드하고 평화 협상한다면서 뒤로는 군대를 보냈잖아요. 영국이 하는 짓이 똑같아. 나토에서 하는 짓 똑같고. 아무튼 버지니아 영국 총독은 편지만 전달하려고 그랬지 군대 끌고 가려는 얘기는 안 했단 말이에요. 다 이 대표 혼자 한 짓이에요. 정식 군인도 아니고 민병대 주제에, 민병대 소령인 주제에 응? 협상 대표라고 하는 놈이 160명의 민병대를 끌고 와서 오하이오 프랑스 원주민 군대를 공격해갖고 13명을 죽였다고. 그 프랑스가 바보야? 바로 반격해갖고 항복을 받아냈죠. 응? 그래서 영국 민병대 사령관이 누구야? 그 총독의 대표라고 하는 놈이 21살짜리 아주 이기적인 놈이잖아요. 조지 워싱턴. 자기 가족이 오하이오에 투자했다고 시키지도 않은 짓을 이 무모하고도 이기지도 못할 전투를 지 욕심에 따라 저질러 버렸잖아요. 21살짜리 놈이, 젊은 놈이, 한심한 놈이죠. 이놈이 바로 영국과 프랑스의 7년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자기가 항복하고 도망을 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국 총독이 다시 2,000명을 보냅니다. 2,000명의 영국 정규군을 보내갖고 또 500명의 민병대를 포함했어. 이 민병대는 또 조지 워싱턴이 또 이끌었다고. 그래서 프랑스를 공격했어. 그럼 또 프랑스가 가만히 있어? 또 전쟁 시작하지. 이 7년 전쟁이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즉 7년 전쟁의 촉발은 바로 조지 워싱턴이 시킨 거예요. 갑자기 올리비아 뉴튼 존 노래가 생각이 나네. 뱅크 오브 오하이오. 응?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결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니까 칼로 찔러 죽였다는 내용이잖아. 무슨 그런 거를 갖다가 가요로 만들어, 노래를 만들어. 참 희한한 미국 사람들이야. 이게 오하이오야? 뱅크 오브 오하이오야? 언덕배기에 여자를 죽여갖고 매장했다 이거지. 조지 워싱턴 스토리 아니야 이거? 요구해서 말 안 들어주면 죽여버리는 거야. 오하이오에서는 그게 전통이야. 그걸 또 전통이랍시고 컨트리 음악을 만들었어. 징글 맞은 나라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영국하고 프랑스가 벌인 7년 전쟁에서 인디언 대다수는 일리노이 뭐 이런 그 원주민들 프랑스 편에 섰다고요. 이로키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영국 편에 좀 쓰기도 했지만 대다수 원주민이 프랑스 편에 섰어. 그럴 수밖에 없죠. 친했으니까. 하지만 전쟁에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지역을 프랑스 정부가 영국한테 넘겨줘 버렸어요. 이 캐나다 원주민의 비참한 역사가 1763년부터 벌어진 거예요. 영국이 프랑스 땅을 접수해 버립니다. 실상 그 재정이 힘들었어요. 프랑스가 교역만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돈을 그 퀘벡에다가 쏟아붓다가 재정이 뭐 탕탕 털렸지 뭐. 그리고 또 7년 전쟁에 돈 너무 많이 썼잖아. 그러다가 이 거대한 동부 캐나다를 운영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영국한테 뭐라 그랬냐면 우리 땅 줄 테니까 카리브해 쪽에 도미니크 이런 데에 설탕 산업 그거는 프랑스가 유지하겠다. 영국이 그렇게 해라. 우리는 당신들 땅 가져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뭐 설탕이라고 하는 게 금싸라기였잖아요. 그죠? 유럽은 아직까지도 후추하고 설탕을 굉장히 귀한 거로 봐가지고 도자기에 넣는 습관을 들이고 있다. 그 당시 도자기에 넣을 만큼 굉장히 소중히 여겼던 사치품이었다고. 유럽에서 굉장히 비싼 값에 팔려고. 당시 시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가진 땅을 넘겨주더라도
설탕 생산지는 우리가 유지하겠다 이렇게 된 거지 뭐. 그래서 어떻게 퀘벡에 있는 프랑스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낙동강을 오리알잡을 했잖아. 지네끼리 뭉쳤어요. 그래갖고 퀘벡 등지에서 서로 삼삼오오 모여 살았다고. 2등 국민으로 살았죠. 2등 국민으로. 실상 뭐 영국도 재정 사정이 안 좋죠. 7년간 전쟁했는데 뭐 재정이 다 탕탕 비었지 뭐. 식민지에 자치권을 줘가지고 재정을 아끼는 동시에 돈 쏟아붓지 않는 동시에 식민지에서 세금을 얻어가려고 그랬다고. 자치권의 의미란 게 바로 그거예요. 응? 식민지를 착취하되 책임을 안 지는 거지. 이게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는 성공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실패했죠. 욕심을 넣어버리는 바람에. 7년 전쟁을 재정으로 탕진한 영국이 말이야, 이 뺏은 땅을 허드슨 베이라고 하는 기업한테 그냥 줘버렸어요. 이게 영국이 항상 하는 짓이에요. 영국은 말이에요, 사회 기관사와 모든 것들을 다 개인 회사한테 줘버립니다. 그게 습관이야, 얘네가. 원래가 한때 뭐 국유화하자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영국의 그 경제론이 그렇게 돼 있다고. 허드슨 베이 기업이 전쟁 자금을 댔기 때문에 이제 뭐 땅을 또 할양이 아니라 완전히 받아버린 거, 소유해버린 거지만. 그래서 이제 허드슨 베이 이 기업은 말이에요, 동인도 회사처럼 사설 기업인데 향후 100년, 더 잡으면 150년 이상 캐나다를 실질 지배하게 됩니다. 기업이. 그래서 자기네 회사 마크도 영국 국기가 딱 들어가 있고 HBC 딱 써 있어. 허드슨 베이 컴퍼니. 영국은 이제 캐나다를 포함해서 미국 13개 식민지한테 설탕세, 인지세, 수입세 이런 착취법을 연속으로 내놨죠. 근데 저항이 없어. 당연히 저항에 부딪히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 식민지 사람들은 대표 없이는 세금을 못 내겠다 그랬고요. 유명하잖아요, 이 말. 그래서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니까 안 주거든. 세금 안 보내줘. 니네가 뭔데 와서 딱지 붙이냐? 우리 안 줘. 우리 대표부 만들어놔. 우리 그러지 않으면 세금 못 내. 그래서 1770년에 그 차에 부과한 세금만 남기고 모두 철회를 했는데 결국은 독립전쟁을 맞은 거죠. 그러니까 막무가내 폭력도 적당히 해야지 너무 오래 그렇게 폭력을 쓰면요, 일을 망쳐지는 거예요. 지금 미국하고 G7 보시라고 망할 짓을 스스로 하고 앉아있잖아요. 남을 그렇게 때리면 남이 계속 맞을 것 같아? 응? 금리 올려갖고 지금 전 세계 50개 국가가 지금 허덕이고 있잖아, 미국이. 미국의 지지를 받아낼 것 같아? 그 50개 국가, 허덕이는 50개 국가가 한국도 지금 허덕이잖아요. 달러를 계속 써줄 것 같아? 브릭스 통화 만들어지면 그 돈 쓸 거라고, 그 나라 사람들은. 그러면 자체적으로 망하는 거라, 그게. 아무튼 미국이 독립을 했어요. 그때 캐나다는 허드슨 베이 같은 모피 물산 기업이 계속 지배하고 있었어. 놀이터가 돼 있었어. 영국으로부터 이제 독립한 미국이었기 때문에 캐나다를 굉장히 우습게 봤죠. 저기 무슨 뭐 영국하고 프랑스 기업이 똘마니 영토다 이거야. 허드슨 베이는 어떤 프랑스 기업이기도 해요. 반반씩 나눠 가진다고 나중에. 그러니까 국가로서는 후퇴했지만 기업은 들어와 있다 이거야. 이건 뭐 캐나다는 기업 국가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미국이 가만 안 놔주지. 군사적으로도 공격하고 상업적으로도 공격하고 막 그랬으면 19세기 내내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은 본토를 계속 개척해가면서 주정부로 흡수시키고 있었고요. 응? 그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도 사가지고 주를 만들었고요. 그럼 캐나다는 뭐야? 놀이터라니까? 광산이에요. 미국만큼 영토는 넓은데 정착민도 별로 없어. 어떻게 되겠어? 미국은 쳐들어오고 경제적으로 쫙 쳐들어오고. 그래서 1867년 4개인가? 자치주가 서로 합쳐 연방을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자치권을 얻어내죠. 영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갖고. 캐나다가 자치권을 얻은 게 아니지, 허드슨 베이 같은 회사가 자치권을 얻은 거죠. 그런 겁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뭐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뭐 퀘벡 지역이라든가 뭐 온타리오 이쪽이 서로 합치는 거야. 경제적 정치적 연맹을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영국으로서는 뭐 좋죠. 뭐 자치 지역이 주변에 또 자치 지역이 서로 독립하는 거를 막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연방제라고 하는 게. 그래도 뭐 저항이 없나? 또 있지. 자치 지역에 저항이 있다고요. 특히나 원주민들. 1869년부터 이제 그 프랑스 혼혈이고 프랑스 사용자 그 매니토바라고 하는 곳에서 임시정부를 세워갖고 루이스 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독자적인 정부를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캐나다 연방에 안 들어가겠다 그런 말도 안 했어요. 캐나다 연방에 들어간다 그랬지. 근데 결국 이제 내란이 벌어져서 나중에 처형돼 버립니다. 저 사람이. 그래서 프랑스계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은 자유의 투사였고요. 집권 영국계가 볼 때는 반역자지. 이 캐나다의 역사가 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집권 식민자의 권리도 인정하고 싶고요. 이 식민자들한테 저항했던 프랑스계 혼혈 원주민의 역사도 인정하고 싶어. 이 두 개가 모순에 빠져 있다고. 이게 조화될 수 있는 모순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이 삶의 모순이 말이야. 캐나다 삶 전체에 충돌해 버린다고. 나라 꼴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일본 식민주의자들도 칭찬해야 되고 한국 독립운동가들도 칭찬해야 돼. 그거 어떻게 역사책에다가 쓰지? 캐나다 역사책에 그렇게 쓰고 있다고요 지금. 두 개가 충돌하는데 가만 냅둬야지 뭐 방법 있나? 난감하지. 나라의 정체성이 없으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유럽의 그 프랑스계 퀘벡하고요. 나머지 영미계는요. 서로 남이고요. 지금도 남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캐나다를 22번이나 방문했지만 퀘벡은 8번만 찾아갔어. 퀘벡 사람들도 여왕이 오든가 말든가 뭐. 다시 말해서 캐나다는 말이에요. 프랑스 혼혈계 프랑스계 원주민에 대한 내적 식민주의를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편으로 혼혈하고 원주민들은 자꾸 죽이려고 그러지? 예, 자꾸. 은근히 대놓고 죽이지는 못하겠고. 오죽하면 말이에요.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1967년에 퀘벡을 방문했을 때 전 퀘벡주가 들썩였어. 드골 만세, 드골 만세. 뭐 지나라 대통령이라고 대통령인 듯이 반겼다 이 말이에요. 드골도 옛날 독일에 대하여 항전할 때 그랬잖아. 해방 프랑스 만세 그랬잖아. 여기 와서 했던 말이 해방 퀘벡 만세 그랬어. 좀 너무했죠. 그래서 캐나다 총리가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캐나다 모든 지방은 이미 해방됐는데 뭘 또 해방해요? 이랬다. 또 법무부 장관 피에르 트루도, 지금 저스틴 트루도 아버지 피에르 트루도는 드골한테 입국 금지령을 내렸어. 응? 아이고 참. 그러니까 드골이 이제 좀 몰랐던 게 있었어요. 캐나다가 저는 캐나다 게 아니거든요. 영국과 앵글로색슨 수뇌부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말을 하면은 당한다고. 결국은 당하죠. 1년 후에 CIA가 일으킨 학생운동, 1968년 학생운동을 통해서 실각하죠. 드골이. 캐나다는 1965년에야 비로소 단풍잎 국기를 만들었고요. 그만큼 주권이 없는 나라였어요. 자기만의 헌법을 가진 때가 1982년이야. 이 헌법도 말이야, 영국의 허가를 받아서 만들었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신자유주의적이죠. 이제는 캐나다라고 하는 그 정치의 중심 축을 영국으로부터 미국으로 옮겨가는 신자유주의 헌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누가 만들었느냐? 지금 저스틴 트루도 아버지 피에르 트루도가 만들었어요. 이때부터 미국에 찰싹 달라붙습니다. CFR에 달라붙는 거지 뭐. 캐나다의 정부 조직이 얼마나 골 때린가 한번 보시자고요.
이게 영국 왕이 상원을 모두 뽑습니다. 그리고요, 하원에서 올라오는 뭐 어떤 법이든 간에 상원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시행이 안 돼요. 그리고요, 하원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놈을 뽑아가지고요, 뽑아가지고 총리를 시켜요. 그거 인준을 누가 해주냐면 영국 왕이 해줍니다. 내각을 구성하는데요, 오로지 하원에서 있는 사람들 뽑아다가 내각을 시켜놔. 그러니까 입법부와 행정부가 똑같아. 견제를 안 해요. 견제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지금까지. 보통 그렇잖아요. 뭐 정부가 무슨 법안을 내면 국회에서 심의해야 되잖아. 그런 게 그래갖고 반대표가 없어 아예 거기는. 아이고 이게 나라입니까? 응? 이게 나라예요? 그럼 사법부는 뭐야? 사법부는 옛날 허드슨 베이 매판 자본가 출신들이 꽉 잡고 있잖아요. 응? 대법원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데요. 간단한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2017년 대법원이 말이야, 캐나다 기숙학교 아메리카 원주민 학대에 대한 기록 38,000개를 파기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파기하겠다는 걸 갖다가 대법원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어. 다시 말해서 대법원 판사들은 죄다 매판 자본가라는 거야. 영국 편이고. 그 진실을 파기하는 업무가 대법원의 일이었다 이거죠. 그럼 밑에 공무는 지방자치는 그건 더 심해요. 응? 일단 캐나다에다가 총독을 세워두고요. 형식적으로. 그리고 총리하고 상원을 다 뽑아버린다 그랬잖아. 근데 이제 선출직 지방의회 의원들이 저기 심의할 게 교육, 의료, 자원, 뭐 지방행정 이 정도고요. 나머지 뭐 화폐, 통화, 뭐 금융, 경제, 군사, 또 뭐야 그 세금, 과세 이런 거 전혀 손을 못대게 만들어놨습니다. 또 주지사가 또 지방의회를 움직여요. 근데 주지사는 또 영국 왕이 뽑습니다. 동의를 얻는다고 하는데 뭐 뽑는 거지 뭘 동의를 얻어. 이건 나라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하기야 뭐 지난 40년 동안 그 캐나다의 실권이 정치보다는 이제 경제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1982년 그 신자유주의 헌법도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응? 그래서 총독이라든가 주지사가 없다 하더라도 내각만 움직이면 나라가 다 움직여져. 응? 총리 한 놈만 딱 움직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만사가 움직여진다고. 그래서 이 캐나다의 정부권에 있는 놈들은 영화 오징어 게임의 그 분홍색 관리자들처럼 국민들이 서로 죽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어.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뭐 작은 복지비용 같은 거 딱 개밥 던져주고, 그리고 기업에 조금 화를 내는 국민들은 경찰 불러다가 두들겨 패고 죽이고, 그런 놈들이 바로 캐나다 정부다 이 말이야. 연방 이게 정부가 아니잖아요. 캐나다 연방정부라고 하는 거는요, 캐나다 국토 41%를 소유하고 있어. 지방정부가 48%를 소유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 국토의 90% 가까이를 그냥 영국이 갖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크라운 랜드라고 불러요. 그거를 갖다가. 그래갖고 개인 법인한테 마구마구 뿌려댑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광산채굴 기업한테 토지를 할양해 줍니다. 그리고 또 광산기업한테 감세해주고 지원금 주고 공제해주고 줄 수 있는 편익은 모두 제공을 하고 있고 했었고요. 1906년 온타리오주는 말이야, 채굴기업이 광석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자기께 내버려요. 우리도 그럽시다. 중소기업 하나 만들어 갖고요, 캐나다로 가. 그래갖고 광맥을 찾자고, 지질학자 똘똘한 사람 하나 데리고 가서 광맥을 찾아. 그런데 그 광맥 찾잖아? 그럼 그거 내 거야. 예? 그 광맥이 있는 그 땅이 공유지든 사유지든 원주민 보호구역이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광물에 대한 권리를 다 무조건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가줘야 돼. 브리티시 컬럼비아 같은 경우는요, 땅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광맥을 찾잖아? 그럼 그 땅 내 거야. 표면에 뭐가 있든 간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경찰 불러다가 다 쫓아내버리면 돼요. 이게
이 깡패들의 나라라서 그래요. 아, 우리도 그러자니까. 우리 브리티시 콜롬비아 가가지고요. 밴쿠버 쪽 북쪽으로 올라가서 광맥을 찾아보자고. 응? 로키 산맥 서쪽에 광맥이 많대잖아요. 어? 그래갖고 캐나다 그 1200개 광산 회사 중에 800개가 탐사 회사지 채굴 회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 회사 하나 만들어서 광맥을 찾자고. 그러면 브리티시 컬럼비아 그 땅 우리 땅 되잖아. 응? 아, 남의 나라 법을 이용해 먹자니까.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반면 회사가 아니라면 개인은 토지 계량이라는 업 계량 자체를 못해요. 그렇게 딱 묶어놨어. 2019년에 엘버타에서 태평양 방향으로 천연가스 그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려고 했을 때 원주민이 막 반대했거든요. 그 위쪽 땅 다 파헤치잖아. 응? 이게 개인 소유라고요. 원주민 개인 소유임에도 경찰 불러다가 죄다 폭행을 가했어. UN 원주민법 46개 항목을 모두 위반해버렸다고. 이 캐나다 정부가 하는 놈들이 이런 놈들이다 이 말이야. 이런 짓거리를 갖다가 눈 감고 귀 막으면 그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이라고 보는 거야. 캐나다 시민들은 행복하다 그러잖아. 뭐가 그렇게 행복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아마 저게 부결돼 불법으로 아마 원주민이 이겼다든 얘기를 내가 들은 바 있는데 뭐 이겼다고 한 번 이겼다고 뭐 그러겠어? 또 들어오겠지 뭐 또. 국가가 없잖아요 캐나다가. 그러니까 캐나다 국민이라고 말을 붙일 수도 없는 거고요. 이게 캐나다가 이민자의 세계고 호텔 같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도 아니라고. 같은 역사도 없고 같은 문화도 없고 언어도 같이 안 쓰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만큼 또 자유롭겠지, 그죠?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하는 거야. 너도 캐나다인 사람 아니고 나도 캐나다인이 아니야.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서로 간에 공손하게 지내는 거야. 착한 척 바른 척도 잘합니다, 이 캐나다 사람들이. 또 스스로 행복하다 그러지. 터치를 안 하니까. 하지만 국민은 아니다 이 말이죠. 솔직히 원주민하고 혼혈민만 빼면 캐나다인은 캐나다인이 아니에요. 캐나다는 호텔에 불과합니다. 이 조건 없는 이 나라에 기업만이 권력이 되죠. 기업만이 권력이 됩니다. 파이낸셜 포스트에 따르면요, 세계 부패 기업 250개 중에 117개가 캐나다 기업이고요. 미국이 44개고요. 인도네시아가 43개거든요. 근데 50% 이상, 50% 이하지. 부패 수준에 따르면. 그리고 세계 75%의 광업회사가 캐나다의 본부가 아니라 캐나다의 지부라든가 최소한 그런 것들 두고 있어요. 아까 말했어요. 42%가 본부를 두고 있다고. 이 사람들이 15년간의 노조원 사례를 44명을 했고요. 광산회사 아시잖아요. 어업회사만큼 조폭들과 쫙 연관되어 있잖아. 광산회사가. 어업회사도 그렇고 다 조폭이 관리하잖아요. 그러니 오죽하게 했어요? 15년 동안 700건 이상의 노조를 역고소했고요. 남미 광산 같은 경우는 뭐 강간 사건으로 소문이 나 있고요. 아주. 근데 남미에서 아무리 저스틴 트루도 수상한테 이놈한테 재발 방지 요청서를 제출해도 묵묵부답이었다 이거라면 골 때리는 것이지 뭐. 군대를 동원한다는 거는요, 그 나라 주권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캐나다 군대는요, 캐나다를 위해서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1950년대부터 한 8년 동안 캐나다가 나토한테 15억 달러를 지원을 해줘요. 현재 90억 달러인데요. 90억 달러나 갖다 줍니다. 나토에. 니네가 유럽이야? 캐나다 왜 북미 나라가 나토한테 90억 달러나 지원을 해줬냐고요. 53년에는 프랑스하고 미국 베트남 전쟁에 미국한테 또 무기를 지원했지. 프랑스한테도 지원했지. 남아공 그 흑인 차별 정권을 무장시켜준 게 이게 캐나다예요. 에? 폴란드 무장시켜주듯이 한국이 폴란드 무장시켜가지고 우크라이나 백업 시켜주듯이 캐나다가 그런 짓을 했다고. 1980년대는 동티모르 독립운동할 때 그 반대 세력인 인도네시아한테 무기를 제공했잖아요.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 후티 반군하고 싸울 때 사우디아라비아한테 무기를 판매했다. 이스라엘한테 무기 판매하는 건 뭐 당연한 소리고요. 캐나다의 철광이고 뭐고 엄청나니까 미국 기업이 들어가서 캐나다에서 무기를 그렇게 생산해서 팔아 제낀다 이 말이에요. 다른 여기 전 세계에. 2004년 오렌지 혁명도 부추긴 나라가 캐나다고요. 시리아 분쟁에도 모두 참여합니다. 단 한 번도 캐나다를 위해서 캐나다는 군대를 움직인 적이 없어요. (2013년에) 나치스는 금지법을 반대했죠. 미국, 캐나다, 우크라이나 요 딱 세 나라만 나치를 찬양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015년 우크라이나 나치 부대를 자국에서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2014년에 우크라이나 쿠데타가 성공하니까 나토한테 1000명의 캐나다 교관을 보내갖고 우크라이나 놈들을 훈련을 또 시켜줬어요. 작년에 우크라이나한테 22억 6천만 달러의 무기를 제공을 했죠. 전차며 로켓 발사기 4,200개나 갖다 줬어. 장갑차도 247대나 갖다 줬어. 이건 만행을 저지른 거야, 캐나다는. 도대체 캐나다가 어쩌자고 이런 엉터리 같은 나라가 돼버렸을까? 캐나다가 나라가 아니니까요. 자꾸 나도 입에 붙는데 캐나다는 나라가 아니라니까. 20세기 들어갔고요. 세실 로드 재단, 즉 미국의 CFR이 즉 록펠러가 캐나다를 세계 정부를 위한 핵심 본부로 만들자 그랬습니다.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